우리 경제에 점점 먹구름이 들이오고 있습니다. 상상 초월이다. 예상보다 더 안 좋다. 이대로라면 15년 뒤인 2040년쯤부터는 잠재 성장률이 0%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 내가 쏜다. 내가 긁을게 하면 또 내가 지갑을 여는 주체이긴 하지만 진정한 내가 소비하는 자인가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삐 처리 좀 해주십시오. 비용이라고. 네네. 제일 좋은 방법은 많이 버시면 되고요. 너무 어려운데요? 고물가 시대가 최근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복잡한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는 정확히 어떤 상황이고 또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기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허준영 교수님께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나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풀리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올해 세계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에서 트럼프발 이제 관세 전쟁 같은 것이 있다 보니까 경제가 좀 움츠러든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제도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뭐 수출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한 2% 정도 성장하는 것이 평균적으로 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것의 한 절반 정도인 1%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뭐 사실 좀 어려운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좋지 않은데 물가는 계속 오르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태어나서 키가 큰 거랑 비슷합니다. 키가 크고 몸도 커지고 그러면 몸 안에 필요한 피가 점점 많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경제가 성장하면서 당연히 그 경제를 돌리기 위한 마치 우리 몸의 피와 같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많이 풀리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돈이 점점 많이 풀리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즉 물가가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또 한국 부채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 가계부채가 역대 최고라고 하는데요. 경제적으로 불안한 가운데도 빚을 지면서까지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심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네, 뭐 일단은 생활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살아가기 위한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점점 많이 필요해지는 게 원인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람들의 품위 유지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당장 수입은 줄고 물가는 오르고 했지만은 뭐 이때까지 써왔던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보면 좀 어떤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뭐 그런 소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좀 흥미 있게 들은 용어인데요. 그 삐 처리 좀 해주십시오. 그 비용이라고. 네네. 굉장히 화가 났을 때 뭐 충동적인 소비를 한다든지. 뭐 이런 쪽에서 그 어려울수록 놓지 못하는 소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가 뭐 GDP 대비 굉장히 높은 나라이긴 한데요. 그중에 한 70%는 사실은 주택과 관련된 대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택과 관련되지 않은 대출 쪽에서는 또 이런 면이 있을 수 있고요. 한편으로 주택 관련 대출들은 최근 들어 어쨌든 간에 경제 내에 제가 아까 돈이 좀 많이 풀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경제 모든 부분에 골고루 가면 좋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최근에 이것이 부동산 부분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그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 가격은 점점 비싸지고 자기는 살고 싶은 동네에 살기 위해서는 좀 빚을 더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의 이제 순환고리 때문에 가계부채가 늘어난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인의 신용카드 보유율이 OECD 국가 중에 1위라고 합니다. 현금을 쓸 때보다 카드를 쓰게 되면 소비를 더 쉽게 하게 되잖아요. 이건 또 어떤 심리 때문일까요? 아무래도 카드를 쓰면 돈이 직접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을 쓴다는 느낌이 없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카드 결제일이 나중에 있기 때문에 뭐 가끔씩 그 잔액을 확인을 해도 아직 돈이 있어 이러면서 이제 돈을 더 쓰게 되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는 또 문화적 그 행동 경향성이 또 있는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이 약간은 그 과시하시는 거를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나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느낌으로 뭐 어디 가가지고 모임 같은 데 가가지고 오늘 내가 쏜다 내가 긁을게 하면 또 폼 나는 것도 있고 그런 이유들이 좀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요?
저도 확실히 카드를 쓰다 보면 내가 언제 이렇게 많은 돈을 썼지 싶을 정도로 마지막에 그 월말에 나오는 청구서를 네, 보면 다 계산해보면 네, 내가 쓴 게 맞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게 좋은 점도 있습니다. 경제 전체에서 봤을 때는. 왜냐하면 저희 왜 그 소비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싶잖아요. 예를 들어 특히 정책하시는 분들은 지금 경기가 얼마나 좋은지, 네. 소비자들이 얼마나 지갑을 열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저희는 소비 데이터 같은 경우는 짧아봤자 분기별로 나오거든요. 네. 그럼 한 분기를 기다려야 돼요. 그걸 보기 위해서. 근데 요즘에 쓰고 있는 방법은 신용카드 데이터 같은 걸 받아봅니다. 아, 최근에 신용카드 데이터를 보니까 소비가 좀 늘고 있구나, 줄고 있구나 이런 걸 굉장히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또 있습니다. 어쨌든 제 카드 사용이 나라 경제 발전에는 도움이 되고 있었네요. 소비가 뭐 그렇죠.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좀 많이 쓰는 편이긴 한데 네. 좀 많이 쓰는 거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교수님? 제일 좋은 방법은 많이 버시면 되고요. 아, 너무 어려운데요? 그리고 줄이는 방법은 조금 더 계획적인 소비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소비라는 게 저희가 아까 계속해서 오늘 얘기하는 게 인간이 약간 비합리적인 구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마치 저희 그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네. 모든 상품을 아주 싸게 파는 한 주말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보통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평소에 한 1,000불 정도 하는 걸 내가 800불에 샀어, 나 200불 벌었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그거는 800불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이게 소비에서 오는 본인이 사실 이렇게 약간 비합리적인 부분이 네.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럴 때는 어떨 땐 저희 그 옛날 그 우화에 나오는 사이렌처럼 피오르들을 네네. 지나는 사이렌처럼 본인의 몸을 좀 묶어둘 필요도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의 측면도. 요즘엔 또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 주제가 AI입니다. AI 이야기 안 해볼 수 없잖아요. AI가 세계 경제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가장 크게는 생산성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다. 생산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 예전에는 저희가 어떤 글을 하나 읽고 근데 되게 운이 없게도 그 글이 영어로 써 있다고 되게 긴 글이라고 생각해 네. 보세요. 그럼 저희는 그걸 다 읽고 요약을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어떤 아이디어를 뽑아내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제는 AI에게 맡깁니다. 네. 자, 다음 글을 한글로 번역해줘. 번역한 글을 요약해줘. 요약한 글로부터 비판적인 점을 찾아줘. 이런 것들을 AI에게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동일한 프로덕트를 얻는데 걸리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생산성의 향상이라고 하는데 AI를 통해서 전 세계 경제, 우리나라 경제 생산성이 굉장히 빠르게 향상하고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라 경제 관점에서는 AI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나라들,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은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일자리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것들을 외국에다 내다 팔므로써 또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모든 일에는 항상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닌 게 AI로부터 우리가 제일 경계하는 한 두 가지 부분이 있다면 하나는 AI가 인간의 일자리들을 조금씩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AI에 관련돼서 이것들이 계속해서 발전했을 때 인간이 어느 순간 AI를 멈추거나 통제력을 잃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래서 AI에 관련된 윤리적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거 하고 최근에 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점령했었잖아요. 근데 가자지구에서 테러리스트들을 이스라엘 군인들이 어떻게 색출했냐면 최근엔 AI 라벤더라고 하는 AI 시스템을 통해서 파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러리스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졌어라고 AI를 계속 학습시키고 일거수일투족을 막 한 사람씩 계속 감시하면서 일정 검수 이상 테러리스트로서의 성격이야 라고 판별이 되면 바로 거기다가 폭탄을 투하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엄청난 인명살상이 있었던 사실 AI가 끊임없이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윤리적인 규범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AI가 금융상품을 추천해주거나 소비를 독려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개인의 소비에는 AI가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얼마 전에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이스라엘 네. 역사학자가 쓴 책에 보면 결국은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스스로일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드는 생각은 나보다도 AI가 나를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어느 정도 제한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제한적인 기억력을 가지고 저를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AI는 저의 과거의 모든 이력들을 다 스크리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저의 소비 패턴을 저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게 AI고 그리고 제가 어디다가 돈을 주로 쓰는지 더 많이 알고 있는 것도 AI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AI가 앞으로 뭘 할까요? 제가 앞으로 살 것 같은 상품들을 추천을 해서 미리 찍어서 보내줄 수도 있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지갑을 여는 주체이긴 하지만 진정한 내가 소비하는 자인가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결국 그런 세상까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과거의 나의 뭐 구매 이력, 또 검색 이력, 또 이제 SNS에서 친구들하고 얘기한 내용까지 AI가 다 파악을 하고 이게 바로 지금 뭐 포털 사이트라든지 뭐 유튜브 같은데 릴스 같은데 광고로 바로 뜨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이제 나는 눈에 보이니까 뭐 사볼까 하고 이제 사게 되고 그러면서 거의 지금은 무의식적으로 AI가 소비에 관여하는 벌써 단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런 이제 알고리즘,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 알고리즘이 굉장히 나의 그 정보를 제한할 수 있다. 요거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알고리즘이 무서운 게 제가 물건 하나를 샀더니 계속 연관돼서 네네. 그 상품 비슷하게 추천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예. 저도 모르게 그럼 계속 들여다보게 되고 예. 살까 말까 계속 고민을 하게 돼서 AI가 추천해주는 상품을 그냥 고지고대로 제가 보고 받아들이면서 사기보다는 이게 진짜 필요한 건지 한 번씩 더 생각을 해보고 판단을 때로는 네. 이런 그 알고리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좀 이미지가 보기 싫어서 닫았더니 그 창에 그게 한 5개가 더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이제 지울 때까지 뭐 몇 번이고 띄워주면서 그동안에 뭔가 각인을 시키는 거죠. 무의식 차원으로. 그리고 AI가 예를 들어 홍채 인식 기술을 만나면 네. 아나운서님께서 어떤 모니터를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모니터의 어느 쪽 사이드에서 눈이 커지더라. 어느 쪽 사이드에 홍채가 많이 머무르더라. 이런 것들까지도 분석할 수 있는 기술도 아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만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보다 나보다 나 스스로를 더 잘 알고 있는 것이 AI 알고리즘일 가능성이 큰 거죠. 앞으로 다가올 경제 성장이나 경제 위기를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주신다면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반적으로 경제학을 하시는 여러 학자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조금씩 수축을 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극적인 반등의 모멘텀이 있지 않는다면 이전처럼 1년에 5%씩 넘게 성장하던 경제로 돌아가기는 아주 좀 힘든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앞으로는 좀 인구도 줄어들고 경제도 조금 수축할 수 있는 구조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품위 있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해 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 세계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고령화가 가장 빨리 나타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이라서 아무래도 외부의 시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한국은 조금 수축하고 있는 사회야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고민들도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경제 성장이 있었던 만큼 그에 따른 그 권위주의, 상대적 박탈감 같은 문제도 많거든요. 앞으로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고 개인으로서는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네, 일단 이제 권위주의라는 주제는 한국에서 부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많이 가진 분들이 좀 덜 가진 분들을 좀 무시하는 또는 많이 못 가진 분들이 그런 쪽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내가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이제 마음의 습관들이 그동안에 많이 구축이 된 것 같은데요. 일단 돈이 중요하긴 하지만 돈으로 이제 사람들의 위아래가 결정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가치관들도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또 중요한 게 이제 굉장히 한국적인 현상인데 비교를 통해서 네. 상대방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를 인식하고 나의 목표를 잡고 하는 이거를 아예 바꿀 수는 없고요. 이것 때문에 또 한국 사람들이 빠른 발전을 이루어 왔던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저는 그 객관적 사고, 자기 객관화인 것 같습니다. 재밌는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모 투자회사에서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만 이제 한국 사람들의 이제 중산층 정도 되시는 분들이 객관적 기준이겠죠. 네. 수입이나 월 수입이나 이런 걸로 중산층에 해당하는 분들이 79%가 나는 빈곤층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고요. 또 이제 그 기준으로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분들이 49%가 나는 빈곤층이다. 그러니까 고소득이면 월수 6배 이상 그 정도면은 연봉 1억이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반 가까이가 나는
빈곤층이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이거는 별로 객관적인 생각이 아니고 나도 불행하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드는 마음의 습관인 것 같습니다. 자기 객관화가 결국 잘 돼야 된다 이런 얘기. 그렇죠. 뭐 어느 정도는 나의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벌 수 있는 수입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뭐 투자 능력이랄지 이 안에서 나의 경제 활동의 범위를 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관련돼서 저는 참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요.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최근 들어서 이제 자산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주변 분들이랑 또 얘기를 해보면 뭐 자산을 가지신 분과 그렇지 못하신 분들 사이에 상대적으로 뭐 박탈감이라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지금 중산층 말씀해 주셨는데 양극화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줄어들 수 있을까? 그러면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이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제일 위쪽에 계신 분들을 끌어내리는 게 양극화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아래쪽에 계신 분들을 밀어 올리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고요. 가장 중요하게는 제가 보기에는 중간을 두껍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심리적인 중산층이 굉장히 없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로 중산층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중산층을 두텁게 할 수 있는 경제정책적 접근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께서는 개인적으로 지키고 계신 나만의 합리적인 소비 원칙 이런 게 따로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결혼을 했는데요. 네. 저는 자그마한 금액을 지출하는 건 저의 자유의지에 믿고 따르고 있지만 조금 큰 금액을 지출할 때는 저희 집에 있는 AI 보스께 여쭤봅니다. 네. 현명하십니다. 네. 예, 저는 감정에 휘둘리는 소비를 하지 말자가 이제 네. 좌우명 같은 건데 뭐 화난다고 사지 않고 기분 좋다고 사지 않고 그러니까 별로 살 일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 어려운 것 같은 게 네네. 저도 좀 힘들면 이게 합리화하면서 사게 되더라고요. 네네. 나를 위한 네, 선물. 맞습니다. 예, 감정 소비의 네. 측면이 굉장히 큽니다. 저도 사실 이 시리즈 듣고 하고 싶은 건 제가 와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이렇게 뭔가 일이 하나 끝날 때마다 스스로한테 뭔가 선물을 줘야지 그러고 자꾸 와인샵으로 달려가는 저를 발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군요. 비슷합니다. 네. 비슷합니다. 보상 심리로 사게 되는. 네, 비슷합니다. 네, 저도 요즘 비슷한 이유로 자꾸 돈을 쓰고 후회하는데 왜 제가 그렇게 자꾸 비슷한 이유로 돈을 쓰고 후회하는지 오늘 좀 잘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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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들의 지식살롱에 놀러 오세요.